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책하울 겸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입니다. 이 소설은 2022년에 출간되었지만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출간된 지 2년이 지나서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데요. 역주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이 책을 보면서 오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 급류라는 책도 덩달아 급류를 타면서 역주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가 누구인지 또 최초의 그 영상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은 제가 레이저 시술을 하다가 환자분이 혹시 읽어봤냐고 물어보시면서 저의 감상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사게 된 책인데요. 미리 리뷰들을 좀 읽어봤더니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감상이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편이었어요. 너무 몰입해서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읽었다. 읽으면서 눈물이 절로 나왔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너무 진부하고 올드했다. 깊이가 없고 유치해서 그냥 잘 쓰여진 인터넷 소설 같았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한 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건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막 더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 감상은 어땠는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이러저러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는지 읽어보고 리뷰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고통에 관하여입니다. 정보라 작가님은 2022년에 저주토끼라는 작품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님이죠. 저는 단편소설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저주토끼와 얼마 전에 나온 신간 너의 유토피아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서점에 갔더니 정보라 작가님의 장편소설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2023년 8월에 출간된 소설인데 작가님의 장편소설은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해서 바로 집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보면 띠지에 김초엽 작가님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분류하고 있는 비슷한 느낌의 소설가 카테고리에 정보라 작가님이랑 김초엽 작가님이 같이 있거든요. 둘 다 단편소설을 많이 쓰고, 근데 그게 또 다 기가 막히게 참신한 이야기들이고 SF 장르를 많이 쓰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김초엽 작가님은 약간 정통 SF 쪽이고 정보라 작가님은 좀 더 판타지랑 호러를 믹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여기 표지에 알약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뒷면을 봤더니 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강력한 진통제의 등장으로 아픔을 견디는 것이 정신병의 징후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통증을 무력하게 만든 제약회사의 폭탄이 터진대요. 이 알약이 그 강력한 진통제인가 봐요. 소설의 첫 장을 살펴보면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굉장히 흥미를 좀 확 끌더라고요. 미래의 일을 그린 SF 장르인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다 한음절로 된 한자예요. SF와 한자라. 그리고 한자의 뜻과 음을 적어놔서 왠지 이름에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이 들기도 했고요. 비현실적인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정보라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읽기 전부터 어떤 이야기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배수아 작가님의 속삭이 묵묵한 정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의 댓글에서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사게 됐어요. 2024년 7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배수아 작가님은 독일어 번역가로도 활동을 하셔서 여러 책을 번역하기도 하셨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이 작가님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다작을 하신 분이셨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작가님의 정보를 보면 1965년 출생, 올해 60세시고요. 화학과를 졸업하셨대요. 이과 출신으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병무청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셨대요. 재미있는 이력을 가지신 작가님인 것 같아요. 등단 전까지는 소설 수업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고요. 대체적인 평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소설 형식에서 벗어나서 비선형적인 서사와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고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글을 많이 쓰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작가님의 작품 중에 북쪽 거실이라는 장편소설에서
숨이 찰 정도로 긴 문장을 써서 읽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소설의 한 페이지가 모두 쉼표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있대요. 정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시는 작가님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일단 제가 찾아본 리뷰들도 좋고 제가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소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추천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읽어보고 꼭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온다리쿠의 스프링입니다. 제가 한때 온다리쿠라는 작가를 엄청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레지던트 1년차 때였는데 당직 때문에 거의 병원에서 막 찌들어가고 있었는데 윗년차 언니가 유지니아라는 책이 재밌다고 추천을 해줘서 읽게 된 이후에 완전히 온다리쿠 세계에 빠졌었거든요. 언니 보고 있죠? 그때는 제가 독서를 많이 할 때도 아니고 읽어본 책들이 많지가 않았어서 그 온다리쿠 특유의 아슬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에 와 이거 뭐냐 이러면서 완전히 반했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온다리쿠의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봤더니 오 이렇게 많은 온다리쿠의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엄청나게 이제 찾아서 읽다 보니까 모든 소설들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안 사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잊혀졌던 작가님이었는데 지난주에 서점을 갔는데 신간 코너에 온다리쿠 데뷔 30주년 기념작 소설의 한계를 초월한 마스터피스 구상 집필 10년 이렇게 띠지에 딱 적힌 책이 있는 거예요. 한때 엄청난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이건 또 안 사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사왔습니다. 온다리쿠는 1964년생이고 1992년 6번째 사요코라는 소설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작품 목록을 보면 진짜 다작을 작가예요. 1년에 막 몇 권씩 썼던 때도 있고 아마 작가의 책 중에서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책은 데뷔작이자 일본에서 드라마로도 제작됐던 6번째 사요코 그리고 2005년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 신인상 및 제2회 서점대상을 수상한 밤의 피크닉 그리고 2006년 나오키상 후보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한 유지니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나오키상과 서점대상을 수상한 꿀벌과 천둥이라는 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이라는 책은 초콜릿 코스모스 그리고 꿀벌과 천둥을 이은 예술가 소설 3부작의 마지막 책이라고 해요. 초콜릿 코스모스와 꿀벌과 천둥은 각각 연극 무대와 피아노 콩쿠르 무대가 배경이고 이 스프링이라는 책은 발레 무대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두 권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적어도 꿀벌과 천둥은 꼭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렴풋한 저의 기억에 온다리쿠의 소설은 미스터리, 추리, 호러, 판타지가 다 섞여서 묘한 분위기가 나면서 주인공이 여학생인 경우가 많고 어딘가 동화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게 그냥 동화가 아니고 잔혹동화 느낌이 나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작은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책은 샤론 M. 드레이퍼의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 채널을 보다가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아웃 오브 마이 마인드의 리뷰를 보게 됐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2024년에 공개된 영화인데 주인공은 뇌성마비를 가진 11살의 소녀 멜로디 브룩스라는 아이입니다. 멜로디는 말하거나 걷거나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놀라운 지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그녀의 든든한 지지자인 부모들까지도 멜로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고는 하죠. 그러던 멜로디가 메디토커라는 기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영화에서 멜로디 역을 맡은 너무 예쁜 피비 레 테일러는 실제 뇌성마비를 가진 배우라고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아웃 오브 마이 마인드이고 미국에서 2010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뜨인돌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영화 리뷰를 보고 나서 이 책이 읽고 싶어진 이유 중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책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이 책은 선천성 안면기형을 가진 10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고 주인공이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원더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책이랑 영화를 보면서 눈물 콧물 줄줄 흘려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은 청소년 소설에 분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과는 다르게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와는 조금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친절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야기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소설일 것 같고 눈물 팡팡 흘릴 준비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증언들입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 마거릿 애트우드의 전작인 시녀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시녀 이야기는 1985년작이고 그 후속작인 증언들은 2019년에 출간되었는데 마거릿 애트우드는 이 책으로 부커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책의 후속작이 34년 만에 나온 셈인데 그때 작가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시녀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1세기 중반 전 지구적인 전쟁과 환경오염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미국이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를 틈타 가부장제와 성경을 근본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 길리어드가 일어나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특히 여성들을 여러 계급으로 분류해서 교묘하게 통제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게 살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름과 가족을 빼앗긴 채 사령관의 시녀가 되어서 삼엄한 감시 속에 그의 아이를 수태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일단 이 책의 대단한 점은 읽으면서 눈앞에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시각적인 묘사가 너무나 두드러져요. 그래서 영상 창작자라면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영화화 되기도 하고 드라마화 되기도 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노블도 나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 책이 쓰여진 게 1985년이고 소설의 배경은 당시로 치면 21세기 중반의 근미래인데 우리가 흔히 미래를 다루고 상상하는 이야기들은 공상과학풍의 장면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설에서는 다시 구시대로 돌아간 듯한 의복과 풍경, 사회상이 펼쳐져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와 아이러니가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녀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파견된 집의 가장에 귀속된 존재로서 오브 머시기라고 불립니다. 주인공의 이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 않고 다만 프레드 사령관의 시녀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오브 프레드로 명명될 뿐입니다. 결국 이름을 없애서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시켜 버림으로써 그저 개인을 국가의 한 부속품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생각하게끔 세뇌시키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세뇌의 무서움과 저항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듣고 보고 세뇌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정상적인 것들이 되고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더해지면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체제 안에서의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과연 자신이 하는 이 일들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일발의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자신의 현재의 안위를 위해서 애써 이게 맞겠지, 맞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라면서 합리화하고 모른 척하게 되거든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부역감과 환멸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누리는 특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기심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부분과 킬링 포인트가 정말 많았어요. 다시 증언들로 돌아와서 이 시녀 이야기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주인공인 오브 프레드가 탈출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 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읽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영화나 책을 볼 때 늘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먼저 대강 알아보고 조사해봤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책 하울 및 책 소개 영상을 계속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